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주말과 휴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총선 사전투표, 종교계 행사 이런 거로 외출이 적잖이 있으셨을 텐데 예전과는 좀 다른 방식을 많이 경험하셨죠? 주말에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자,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인상적으로 읽고 나면 그 책을 읽기 전의 나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 사람들이 종종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깨달았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죠. 지금의 감염병 사태가 그런 경험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어렵게 읽고 난다면 감염병에 대한 인식, 대처 방식, 또 우리의 일상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 방역이 일상이 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차분히 준비하면서 이 두꺼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 함께 넘길 날이 어서 오게 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입니다. 오늘도 뉴스 브런치에서 고른 주요 뉴스 그리고 논평 뉴스픽에서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와 함께 또 살펴보고요. 월요 인터뷰에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과거와 어떤 점이 좀 달라졌고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연 무엇인지 차분히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식탁에서는 이맘때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봄 채소죠. 두릅에 대해서 좋은 정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생방송 영상과 뉴스픽 다시 보기는 유튜브, 그리고 전체 방송을 다시 들으실 때는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열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셔서 의견 주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최희철님, 이지형님, 조혜숙님, 최성훈님, 방산월님, 박진호님, 김종무님, 신원주님, 계속 들어오셔서 제가 계속 밑에를 또 찾아야 되네요. 최성훈님, 다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 주셨고요. 이지영님은 오프닝 멘트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최희철님께서 코로나19 퇴치 위해서 수고하는 관계자분들, 또 의료진들, 방역 봉사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코로나 종식을 기도한다라고 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아자아자 이렇게 화이팅 이렇게 아침부터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2020K 산속전원생활님, 오직님, 네잎크로버님. 지금 한 500명 가까이 들어오셨네요. 남강보식님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의견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픽 시작해보죠.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건강해 보이시니까 다행이에요. 코로나19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죠. 코로나19로 지금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나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숫자도 계속 늘어났었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었는데 쿠웨이트가 근데 우리 기업인들의 입국을 이례적으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된 건지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쿠웨이트에서 지난달 11일에 네. 그 중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입국 자체가 이렇게 원천 봉쇄가 돼서 하늘길이 막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 한국인 106명 기업인들입니다. 기업인들이 이제 처음으로 내려서 1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쿠웨이트 공항에 들어간 거는 처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감염 수가 그렇죠. 많다 보니까 많았죠. 좀 한국에 빗장을 걸어 담근 나라가 많았죠.
근데 지금 외국에서 4월달 3월 중순 지나면서 한국이 방역을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가면서 네. 한국에 대한 어떤 조금 믿음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그 106명이 들어가는 전세기를 타고 또 거기에 있는 교민 200여 명 이상이 다시 한국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외무부에서 이제 잘 협상을 한 결과인 것 같고요. 쿠웨이트에 지금 한국의 검사 진단 키트도 수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국제사회에서 이제 조금 방역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높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번 일을 좀 계기로 다른 국가도 좀 열리면 좋겠다는 그냥 제 기대인가요? 이거는 어떻게들 보세요? 두 분께서는. 예,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 건 저는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의료 장비, 특히 진단 키트 이런 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세계적인 그룹이죠. U2의 이제 리드 보컬 보노 아니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보노는 국제 질병이라던가 빈곤 퇴치에 굉장히 앞장섰던 인물인데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보노가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또 관심을 모았었죠. 한국에 의료 키트 이런 거 좀 재고가 있거나 생산 가능해서 할 수 있으면 본인의 돈으로 사서 아일랜드에 기증을 하고 싶다. 좀 이런 의사를 밝혔었죠.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 장비의 우수성이 많이 알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시민들이 보여준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나 장비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같이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재기가 없는 모습이라던가 착한 소비운동, 착한 임대료운동 이런 거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관심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이 참 멋있다라는 평가가 같이 이어지면서 동반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 의료진의 헌신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문화 콘텐츠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제가 퀴즈 가끔 내드리죠. 네.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정말 귀여운 아기 동물들 2가지 한번 꼽아보시겠습니까? 아기 상어. 예, 아기 상어 또 있습니다. 뚜뚜뚜뚜 하는 거. 네, 맞아요. 또 있습니다. 팽수입니까? 맞습니다. 네. 물론 많죠. 뽀로로도 있고 한데 네. 이제 아기 상어하고 팽수의 특징은 손 씻기 캠페인을 나서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기 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죄송하지만 노래를 좀 부르자면 Wash Your Hands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 상어가 나와서 가족들이 손을 씻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회수가 급등하고 있고요. 미국에 굉장히 점잖은 경찰들이 코믹하게 손 씻는 동영상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 영상을 패러디해서 만든 영상을 다시 SNS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참 잘하고 있다는 점이 여러 가지로 전 세계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렇군요. 저는 고생하는 우리 의료진 정말 자랑스럽고요. 우리 팽수 아기 상어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2만 명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 국영 방송에서 방역 베테랑 한국을 본받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 지금 감염에 만연기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입국을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거나 심사를 강화한 나라가 182개국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0시부터 한국도 90개국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있죠. 네. 여기 일본이나 베트남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지난 10일, 11일에 이제 4.15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가 됐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신 것이 JK님께서는 사전투표 끝난 거냐? 끝났습니다. 4월 15일 이제 투표만 남아있는 거 맞고요. 지금 못 가신 분들이 몇 분 사전투표 못 가신 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셨어요. 지금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지금 기록했다는 게 보도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종로가 높았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또 추이가 나오고 있죠. 여야에서는 이거는 우리들한테 유리하다 서로 지금 그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이번 사전투표에 관한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시죠. 사전투표제가 전국 선거 단위에서 도입된 것은 2013년 지방선거인데요. 네. 그 역대 선거를 다 분석해 봤는데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6.69%로 최고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그러네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여야가 굉장히 서로 공유된 모습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의 뜨거운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이냐는 그런 해석을 내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반대죠. 정권 심판론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추이가 다른데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전남이었습니다. 전남 투표율이 35.77%, 전북이 34.75%, 비교적 호남이 높다 이런 평가가 그러네요. 나오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7.29%였는데 서울에서도 특히 격전지로 꼽히는 곳의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 종로구입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이낙연 총리, 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맞붙으면서 그렇죠. 이른바 빅매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곳의 투표율이 34.56%가 나왔고요. 또 동작, 을, 광진, 을의 경우에도 각각 29.51% 등으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감염 우려를 과연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투표에 나선 것이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근데 또 격전지 투표율이 높다는 걸 보니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뭔가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 기세가 그럼 또 최종 이 투표율 전체를 올려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의문들이 생기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투표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을 때 일단은 이제 투표 당일날 그 선거 투표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사전에 가서 조금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 좀 감염 우려에서 약간 안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사전 투표를 못했거든요. 예.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해서 그런데 마음의 결정을 하신 분들이 일찍 나섰다. 그러니까 양 어떤 지지층이 결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격전지의 사전 투표율이 훨씬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왜 저는 뭐 군대를 안 갔습니다만 병장 말년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이런 말 한다 그래요 남자들이. 네. 근데 그게 끝까지 조심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15일이 투표일인데 이제 이틀 3일 남았습니다. 막판에 또 하루 전이라도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 총선 판세가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야당 모두 지금 겉으로는 이거 우리에게 유리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커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해서 분산을 하겠다는 심리보다는 오히려 방역에 대한 어떤 안심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역대의 참 유례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고 해외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입은 국가가 많습니다.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게 우리뿐이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도 거의 있겠죠. 뭐 제대로 예. 진행되는 나라가 매우 드문데 그 사진을 보니까요.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었고 비닐장갑 끼고서 투표하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방역을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런 안심 여론은 어쨌든 조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높았다고 보고요.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격전지를 한번 살펴보면 종로가 34.56%가 나왔는데 네. 4년 전에 이곳의 사전투표율은 14.71%였습니다. 2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죠. 그럼 이게 코로나19만의 상황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격전지에서 지지층들이 좀 빨리 결집해서 사전투표율도 같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 투표율도 역대 2016년 선거가 58%였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체 전망을 투표율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네. 투표율이 생각보다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싶은데 사전 투표에서는 이제 지지층들이 나와서 먼저 표심을 드러냈지만은 제가 이번 사전 투표율에서 눈여겨본 곳이 어디냐면 충청도 지역 쪽이요. 네. 충남 충북 쪽이 또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충청도의 민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도 보고 있고 또 반면에 경기 인천 지역은 아직 좀 낮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어떤 전반적인 지켜보고 있는 뭐 무당층 내지는 아직 저처럼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이 며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마지막 표심이 어떻게 갈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관건은 180석 같아요.
네, 180석이 무슨 얘기냐. 이것이 네. 총선 막판을 흔들 어떤 프레임 전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범진보가 180석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그런 자신이 있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선거판에서 흔히 어떤 밴드웨건이라고 하죠. 잘 되는 데다가 힘을 밀어주는 어떤 유권자의 심리를 타깃으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또 후폭풍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또 유권자들이 이거 너무 몰아주면 안 되는데라는 견제 심리가 생기면서 언더독 효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조금 네. 열세에 있는 당에게 뭔가 좀 표를 줘야지 또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작용할 건지도 저는 지켜보게 됩니다. 저는 그 투표율과 더불어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대목은 비례대표 선거인데요. 네. 제 주변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용지가 길다라는 것만 알지 이번에 몇 번이 어느 당인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예, 많습니다. 예. 진짜. 사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갖고 뉴스를 계속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게 어느 당이라고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본래 의도한 것과 다르게 투표할 수 있는 아유, 일부 큰일 현상도 나는데요, 나타날 그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 선거 그 투표용지 어떻게 하시는지 꼭 미리 확인하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어느 당을 찍으실지를 먼저 잘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투표하고 오신 예. 어르신이 헷갈렸다 얘기하시는 게 옛날에는 1번이 비례도 1번, 지역구 2번이 비례도 2번 이렇게 갔었거든요. 맞아요. 정당이. 그런데 이번에 딱 보니까 1번, 2번이 비어있고 3번, 4번인데 막 그런 줄 알고 막 찍다 보니까 다른 당이 웃을 수 있다. 네.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라이크 수보리님께서는 라디오만 듣다가 실시간 댓글 처음 들어와서 다루셨다고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PL2020님께서는 전평론가님이 아까 얘기하신 아기 성어와 손 씻어요 완창을 듣고 싶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서 이 얘기 시간 관계상 하고 네,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 저희가 한번 완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뉴스 또 다음 거로 넘어가 보죠.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어제였나요? 이게 보도가 나왔죠. 킥보드 타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졌다는 소식이 보도가 나왔어요. 관련 내용 송 박사님께서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그 부산에서 킥보드로 사망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부산에서는요. 그러니까 새벽에 무단 횡단하던 킥보드와 과속 차량이 충돌한 것 같다. 사고 경위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킥보드가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그 킥보드를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킥보드가 뭐냐 하면 그 공유 서비스인 라임이라는 전동 킥보드인데 그 지난해부터 해운대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왜 요새 전동 킥보드 많이 보잖아요. 보면 서울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봅니다. 같은데요. 네. 예. 가다 보면 일단 좀 멋있게는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속력도 높고 이래서 이게 원래는 인도나 횡단보도 같은 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리고 법으로는 도로교통법상도 면허가 있어야 돼요. 면허가요? 네. 그런데 예. 지금 이 라임 킥보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논란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앞서 면허 얘기해 주셨고 법적 제도적인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원래 이 킥보드 같은 거 할 때 헬멧을 착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서 좀 의견을 주시죠. 일단 운전면허가 있어야 원래 탈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사업자가 그 이용자 면허를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타지 않고도 그냥 다니다 보니까 이런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이 마포대교하고 서강대교를 저희 출연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한번 이렇게 달려가면 어떻겠느냐 깃발을 네. 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도에서 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럼 어디서 타는 건가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정해진 도로에서만 탈 수 있는 도로에서만 거죠.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그 일정 구간을 또 운행 금지 지역으로 제한을 두기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아마 그 지자체 자체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것을 타시는 분들도 제한 속도라든가 헬멧 착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는 시속 25km인데 이게 헌재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최고가 25km. 예전에 나왔던 상품이 최고 4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헌재는 어쨌든 운전자 보호 등을 위해서 25km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유 서비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계 킥보드도 있고 한국의 킥보드 회사도 있는데 국내 킥보드 회사들은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런 시스템이 없이 그냥 앱만 다운받아서 바로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기업이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적인 좀 빨리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우리가 킥라니라는 말을 해요. 킥라니. 그게 뭡니까? 들어보셨나요? 킥라니가 뭐냐면 네. 그 전동 킥보드와 동물 고라니를 합친 말입니다. 킥라니. 우리가 왜 운전하다 보면 운전사들이 많이 놀라는 게 고라니가 새벽에 튀어나와서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운전자가 다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뭐냐. 고라니처럼 갑자기 킥보드가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어쩜 사고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많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헬멧 같은 거 안 쓰면 지금은 범칙금 2만 원밖에 안 내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네.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네요. 예. 자, 다음 뉴스는 여성 126명과 성관계를 한 것을 몰래 촬영하고 또 1,400여 차례에 걸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범죄자. 지금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 얘기가 많네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윤모 씨라는 말하자면 분인데 이게 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그렇네요. 근데 윤모 씨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앱을 통해서 여성들을 만났는데 무려 100명이 넘는 여성과 이런 장면을 몰래 찍었고요. 또 말씀해 주셨듯이 2015년부터 이 신발 속에다가 미니 캠코더를 숨기고 발등에 구멍을 내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서 징역 1년 6개월. 그냥 하신 게 아닌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징역에 나왔으니까 무겁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 6개월이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이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가만히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유사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예. 대학생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최근 있었는데 이 대학생의 경우에도 서울과 경기 지역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55회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재판부가 이분이 아마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충동장애가 있다라고 읍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징역형을 내렸는데 글쎄요, 대다수의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첫 번째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반성문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량을 그러면 줄일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지 또 재범의 위협감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라는 용어 있잖아요. 너무 가볍게 쓰는 용어면 안 됩니다. 네.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냥 재미로 여기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전문가들이 몰래카메라가 사실 범죄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친구 간의 가벼운 장난이 아니라 어떤 수준을 넘어서면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저는 아주 사법부의 안이한 판결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약한 것이 아닌가. 지금 피해자가 여성 126명입니다. 아니 그리고 각각의 피해자가 126명이에요. 그런데 이 징역 1년 6개월이 많다. 절대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누기 126을
126을 해보면요. 피해자 한 명당 징역 5일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댓글을 보고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여성 126명과 성관계를 촬영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능력자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남성들은 대놓고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거나 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약간 남성성이다 이런 식으로 관대하게 슬쩍 넘어가 그렇죠. 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고 남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실수다 이런 식으로 또는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여성 모두 어떤 성적인 욕구와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의 어떤 이런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문란함으로 비난을 하거든요. 물론 오래전에는 여성이 뭐 정조나 순결 같은 거를 중요하게 강요를 하고 이런 거가 뭐 더럽혀졌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씌우면서 네.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정말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말씀드렸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앞서 다른 판례죠. 예, 2017년 4월에도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다가 발각이 된 적이 있는데요. 예. 당시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그 당시에는. 합니다. 예, 그래서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법부에서도 이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너무 관대한 선고를 내리는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신발에 앞서 얘기하신 거는 좀 계획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상태로 1000번이 넘게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지금 듣고 계신 시각이 10시 32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